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보다는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어제 또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까지의 계약분에 한해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풀릴지 시장의 관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예정된 장 대표와 홍익표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 어플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목요일 뉴스 브리핑 KBS 허유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정식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관보 개재 절차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서야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합의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 16명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이고요. 비교섭단체 의원 1명 해서 총 16명입니다.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특별법을 심사해서 합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6건 발의돼 있는데요.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 이상의 대미투자기금을 운영할 공사를 만들고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한미 관세 합의가 국민의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내용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의지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고 12일에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미 당국 간 대화가 진전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이후에 나온 보도자를 보면 한미간 온도차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측 상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로 처음 만났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죠. 우리의 최우선 회담 의제는 단연 관세였습니다. 이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 한미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국회에 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고요. 또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 회담 보도자료에 이 관세 관련 내용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는 물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요. 네. 또 뒤이어 미국에 급파된 여항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결국 이제 가시적인 투자 이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우리 측에 어떤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제안한 건지 뭐 에너지 분야다, 뭐 원전 건설이다 갖가지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또 한 번 신기록을 경신했는데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16만 9,100원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이제 최고가 기록을 쓴 거고요.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001조 원을 넘겨서 국내 기업 처음으로 1,000조 클럽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이 시가총액 1,000조가 넘는 기업은 12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AI 인프라 투자 급증에 따른 메모리 수요와 이 가격 급등세로 인해서 이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력을 지닌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도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삼성전자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성장이 고대역폭 메모리와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인데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만 이제 집중돼 있는 이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채용도 늘리겠다, 이런 계획 밝혔죠. 네, 어제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서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간담회에서 이제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지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기업들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어제 한자리에 모인 10대 그룹은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5만 1,6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신입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네. 또 5년간 약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반도체 설비를 증설하고 또 뭐 배터리, AI, 탄소 중립 같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대장동 닮은 꼴, 이렇게 불렸잖아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죠. 네, 항소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요. 이 검찰이 어제 저녁에 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위례 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서 이득을 챙겼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유사해서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말에 이 유 전 본부장 등이 공사의 내부 비밀을 사업자들에게 흘려준 건 맞지만 이 사업권을 곧 배당 이익으로는 볼 수 없다고 봤고요. 네. 또 이들이 챙긴 불법 이익을 사업권으로 본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서 좀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관련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고요. 네. 국민이 보기에는 이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단체 대표가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대표 김병헌 씨는 그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조사를 받고도 이제 어제 망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는 수요일이었는데 이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이제 정기 수요 시위를 열잖아요. 네.
이 구구단체도 이제 같은 시각 소녀상 옆에서 이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김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와 성평등가족부가 위안부를 일본군에 끌려가 학대당하고 성폭행당한 피해자라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오후에는 이제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거든요. 예. 회견에는 이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교수, 또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리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전 교수 등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이 강제동원을 부정해온 뉴라이트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네. 자, 국회가 이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요? 네,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위안부 피해자법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건데요. 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고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또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전시, 집회 등을 통해서 유포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런 모욕 행위를 처벌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을 해야 하고 또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이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만 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입법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허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안전하게 출발하고 계시죠? 오늘도 먼지가 뒤섞이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출근 정체 아직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선동 부근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일대 교통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울시 구간에서 사고 났는데요. 잠원 나들목 부근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이고요. 회기역 진출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도봉지하철도 중간 지점에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목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보니까 기술주 약세 그리고 부진한 고용 지표로 장을 시작했던데 지금 장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마지막까지 그 흐름을 이제 돌리지 못하고요. 조금 이제 살짝은 조정을 좀 받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전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AMD가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좀 좋았는데 이 가이던스라고 하죠. 예상치가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4%가 급락을 했습니다. 또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시장 전망치 반도 안 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초반에 좀 흐름을 나쁘게 가져온 게 일단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장 막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3대 지수가 마지막에 조금 땡겨 올려서 그나마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감을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3% 상승을 했고요. 네. 나스닥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이 0.51% 정도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핵심 광물을 놓고 공급망 주도권을 미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 핵심 광물 무역 블록 결성을 공식화했고 이 자리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희토류라고 불리죠. 이 희토류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든 정말 많은 산업에 쓰이는 그 광물 재료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희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흙에도 희토류는 다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희토류를 이제 빼내려고 하면은 정말 높은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희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그런 특이한 광물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근데 중국이 그런 걸 잘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현재 희토류를 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거를 거의 뭐 무기화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과 경쟁 중에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블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 국가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미국 내무부 장관이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라인들이 고정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맹 협력을 좀 강화하는 것을 좀 많이 강조했다는 그런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금값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팔자 심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이건 실제로 사실 저희 중국에 출장 가 있는 저희 회사 멤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베이징의 귀금속 거리에 가보면 백화점이 개장 전부터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다고 해요. 근데 손에 보면 다들 이제 금을 이렇게 막 많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백화점이 일단 금 매입에 상한선을 좀 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모이면서 지금 이제 금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일반 그 서민들 위주로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 설처럼 이제 중국도 이제 춘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 매입보다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금 매도 쪽으로 좀 많이 분위기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결국은 이제 금값이 장기 하락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금값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중국이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을 계속 매입을 해주면서 금값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뭐 어려우니까 그거 가지고 ETF도 만들고 막 하는 건데 결국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런 광물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금리나 은들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떨어진 거는 뭐 단기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개별 종목을 보면 팀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거는 이제 AI로부터 시작된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측에서 최근에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어제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사업이라는 거를 처음에 뭐 10여 년 전에 미국이 거의 주도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여기에 들어오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중국이 또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생산량을 통해서 가격을 좀 많이 떨구면서 이제 이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태양광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일단 중국에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생산 현황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을 좀 점검하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태양광 기술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뛰어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련 기업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역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에너지라 보고 있어서 에너지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작된 에너지 확보 전쟁의 일환이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참고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우리나라 관련 ETF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뭐 막판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마감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EWI, FAKR, 코르 뭐 세 가지가 EWI는 3.25% 하락 마감했는데 또 장후에는 0.42% 올랐습니다. 그리고 FAKR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3.08% 정도 이제 하락했는데 장 막판에는 조금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보합권이고요. 코르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9.32% 급락했는데 장후에는 오히려 또 0.14% 돌렸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참고 사항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 빠져도 우리나라는 오르고 미국에서 이런 이슈가 나와도 우리나라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때 저는 사실은 조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는 상황이에요. 저는 좀 4,500까지는 좀 조정을 열어두고 조정이 있어야지 전 연말까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정은 그냥 쉼의 가족. 우리가 보통 이제 1년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여름휴가, 겨울휴가 가잖아요. 네. 딱 그런 휴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 조정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월요일 날 조금 쉬다 보니까 예. 이게
길어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화요일 날 이걸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제 돌리고 나서 어제도 역사적인 코스피 지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분위기 반전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거래소는 이른바 천조전자가 드디어 발생했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상한가가 6개, 그 상승 종목이 740개 정도 나오면서 하락 종목 수가 156개 정도 나왔는데 이걸 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코스피가 좀 강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코스닥 쪽이 압도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조정을 끝내는 분위기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끝냈으면 좋겠다. 조금 조정이 지금 시점에 한번 있어줘야지 올 연말에 진짜 더 높은 자리를 볼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어서 사실 이건 주식시장에도 어디든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쉼이 있어야지 더 높은 곳으로 간다. 그전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걸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천조전자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저는 이게 1,000조를 돌파해서 되게 기뻤죠. 하지만 그와 함께 사실 삼성전자의 원래 자리가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이 자리를 유지를 못했던 게 참 아쉽긴 한데 국내 증시는 처음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기술주들과 진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됐고요. 저는 이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글로벌 전체 증시에서 시총이 1,000조가 넘는 기업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TSMC나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이 월마트 같은 기업들 한 11개, 12개가 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에 10위권 초반대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이고 추가적 상승이 있으면은 탑10에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이 나오면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이 시각 자체가 달라져요. 어차피 외국인들은 투자할 때 MSCI 인덱스라는 걸 기준으로 항상 포트를 잡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쪽으로 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어제 특징적인 종목이 원전 관련주였어요. 미국과 원전 협력을 우리가 강화하기로 하면서 강세를 보였죠. 네, 확실히 우리나라 원전 예전에 정말 잘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탈 원전하면서 참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인데 여전히 기술력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국무장관과 우리나라의 조현 외교 장관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미국이 최근에 차세대 원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면제 조치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도 어디서 시작되었냐? AI 데이터 관련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 주요 주체들의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어제는 집값적으로 되게 특이했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관이 1조 7,87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1조 이상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3,713억 순매수했고 외인과 기관은 1,500억대.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NDF 역의 환율은 어땠을까요? NDF 여기환율은 오늘 새벽 5시 35분 기준으로 전일보다 9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1,460원대로 좀 올라가지고 0.68%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게 환율이란 게 이제 립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은근히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추가 의지나 미국과의 어떤 대화 이런 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대응 방법 전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조정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조정 시점이 왔을 때 제일 타이밍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히 겁먹지 마시고 저는 연말에 오히려 높은 자리 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밀리면은 그냥 난 좀 이따 좀 매수를 해야겠다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일 오늘 밀리잖아요. 그냥 HTS, MTS 다 드시고 본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사실 마스크 끼신 분들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말썽이에요. 오늘 먼지 농도 더 높게 올라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광주와 전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먼지 농도는 6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 정도나 높은데요. 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까지 들어와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의 경우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네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이 부산과 울산,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의 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입춘이라서 그런지 정말 기온이 포근하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갈까요? 네, 오늘은 3월 초 정도의 초봄 날씨 같겠습니다. 네네. 이 서울의 기온 아침에 영상 2도로 어제보다 높고 평년 이맘때보다는 7도 정도나 높은데요. 한낮에도 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이 웃돌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인 내일부터 날씨가 또 급변한다고요? 네,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겨울이 막바지 심수를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일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강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는 10도 정도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포근했던 날씨 탓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고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네. 이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이 한낮에도 영하 4도, 영하 2도로 종일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겨울 심술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 정도 이어진 뒤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시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지금 제일 주목되는 거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이제 밝히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결심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 궁금합니다. 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저는 서울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마지막 보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루가 됐어요. 네. 그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본인 좀 눈에 좀 고분고분해 보이는 분을 찍어서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은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겸직 선언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가 정말 전국의 모든 요소에 파고들 것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 정치가 좋은 정치냐 하면 나랑 생각이 다르면 마귀다 이러면서 악마화하는 정치가 우리나라의 모든 요소에 파고들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저는 서울시장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사실 지난 20년 동안 박원순, 오세훈 시장 두 분 지나면서 지금 너무 그 진취적인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이 가장 진취적인 도시였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 말고는 전국의 국민들이 저 도시를 뭔가 추앙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20년간 계속 그 잘 살게 되는 도시를 계속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노력을 두 분이 너무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한 분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내렸고 한 분은 방치했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두 가지 이유. 한국 정치의 마지막 보루이고 그다음에 진취적 도시로서의 서울시의 기상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같은 당이시잖아요. 현직 시장이시고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 왜 시장으로서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님의 그 서울시 지난 10년이죠, 사실. 근데 서울 시민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한 분인가?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10년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데 본선 경쟁력에서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지지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서울이 이 나쁜 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도 저는 선수가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앞서 그 도전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를 얘기할 때 언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성동구청장. 예,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네. 어떤 의도가 있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의도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겸직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기 눈에 가장 고분고분해 보이는 분을 딱 찍었어요. 자기하고 절대로 엇나갈 얘기를 하지 않을 분. 그래서 사실상 정원호 구청장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엇나가는 발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정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요소를 다 이런 마귀로 모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3표 레미콘 부지의 최고 79층짜리 복합 개발을 지금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동 개발이 과연 누가 성과를 낸 거냐, 성과의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두 분이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대단히 재미있는 그 논쟁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성수 지역의 국민의힘 대표예요. 네. 제가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죠.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논쟁을 보면 성수 지역의 발전이 본인의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인물이 떠올라요. 그 수만 년을 흐르고 있는 대동강 옆에서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생각이 나요. 정말 봉이 김선달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성수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강남의 근접성. 그래서 임대료는 그만큼 높지 않고 강남과 인접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업적인 에너지가 몰려왔죠. 그리고 이명박 시장에 해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다 성수 숲을 만들었죠. 서울 숲을. 네. 그리고 거기가 준공업지대였기 때문에 독특한 이 에너지가 있거든요. 독특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카페도 몰려들고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그 준공업지대로서의 그 독특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명박 시장의 해안을 빼고는 이건 정말 봉이 김선달인 거죠. 그 지역의 발전을 자기 탓이라고 하는 건. 특히 정원호 구청장은 제가 볼 때 이런 에너지를 그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성수 지역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010년도에 그 한 만 채 되는 성수 정비구역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태릉CC 한 2배 되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그게 그 성수 지역에 완전히 지형을 바꿔놓을 정비구역인데 그게 박원순 정원호 시기 그 복식조의 시기 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슬럼화돼 있습니다. 슬럼화돼 있다는 건 그 묶여 있으니까 거래도 안 되고 리노베이션도 안 되고 지금 상당히 가슴 아픈 그 슬럼화가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야 이제 시장이 바뀌고 지금에야 이제 움투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성수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묶어놓은 그래서 표를 시킨 박원순 시장과 정원호 구청장의 임기가 7년이나 겹쳐요.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은 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그 성수 정비구역의 주민들한테 정말 그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그래도 공표하신 거는 오세훈 시장이 유일하신 것 같고 선로는 나경원 의원도 언급이 되시고 또 안철수 의원도 언급이 되시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이전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좀 급작스럽다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대선 그 패배 이후에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고군분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윤 어게인을 당의 안방으로 끌어들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을 때 그 밖에서 도와주는 목소리가 있었더라면 저는 대단히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늦은
행보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목소리를 안 냈냐 이렇게 읽히는데. 아니 제 생각보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행보가 선거 때문에라는 물음표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성의 약간 그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게 아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 당내 이른바 강성이라고 부르는 그 지지층으로부터 이 표심이 나경원 의원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그 당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지방선거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표가 가고 이런 그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떠나서 예. 당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면 서울시장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생각이 정리되신 분들은 빨리 저 정책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무슨 당내 역학을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내 역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굉장히 구태적인 얘기들을 뒤로 하고 지금 나와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끔 후보들이 다 판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벌려야 새 판을. 된다. 새 판을. 네. 그러면 의원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오세훈 시장과도 그렇고요. 혹 이제 나오신다면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했을 때 나의 경쟁력, 나의 승부수는 이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저는 일단 정직하죠. 제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정치가 굉장히 입에 발린 말, 귀에 단 말만 해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적어도 40대, 50대 기성세대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갈지 답을 물어보면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부시겠다. 뭘 놓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 누구에게 뭘 퍼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어려운 그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비계가 기름이 어디고 이걸 제대로 떼어내서 이 에너지를 어디로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정치가가 저는 제 눈에 안 보여요. 그 역할을 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네. 누구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제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상대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정책적으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사실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파릇파릇한 진취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그 해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문제를 너무 폭력적인 방식으로 좀 제기를 하고 계시고 저는 그게 서울에 있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대단히 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서울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 문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에너지를 아주 끌어내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격차와 젊은이들의 좌절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결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그 서울의 에너지, 서울의 쇠잔에 가는 기운하고 부동산 이것이 아마 주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언급을 하셔서요.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보시기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시기에 부동산 관련한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한 아파트 값이 2배 올랐고 서울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또 2배 올랐어요. 근데 그때하고 똑같은 경로를 지금 가시고 계세요. 경로가 똑같다고 보시는 똑같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처럼 명석하신 분이 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기대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저러는 것이냐? 서울의 52%가 무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다주택자라는 마귀를 만들어 놓고 그 마귀를 계속 두들겨 패는 모습으로 52%의 무주택자들에게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나빠도 마귀 탓이고 좋으면 본인 탓이고. 그래서 이 52%의 마음을 사겠다는 계산이신 것 같은데 저는 대단히 바보스러운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국민들이 무주택자마저도 젊은이들이 내가 이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내 목표가 저기쯤이야 했는데 정책을 잘못해서 이 목표가 저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좌절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또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고 못 잡으면 우리 무주택자 중에 상당 부분은 그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노무현 문재인 때의 부동산 참극을 또 벌리면 그 52%의 마음도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셨지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고 마귀 사냥을 선언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다주택자가 전월세 시장을 유지시키는 기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견 이렇게 들리기에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걸로 들리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해석할 수 아닙니다. 있을까요? 저는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주택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하루는 이 집 가서 자고 하루는 이 집 가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한 채는 자기가 자고 나머지 한 채는 임대시장에 내놓잖아요. 전세나 월세로. 48%의 52%의 무주택자도 어딘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안정적인 월세, 안정적인 전세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정된 가격. 이게 이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에게 지금 다 팔아라 이러면 일단 임대를 공급하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다주택자라는 것은 악마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생태계를 받쳐주는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가 일하는 동안 돈을 모아서 나이 들어서 뭐 빌라를 몇 채 마련해서 노후 보장 수단으로 그거를 세를 놓고 이게 어느 나라나 노후 보장 수단의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들이 지금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꽉 묶어놓는 바보스러운 규제를 통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갑자기 저는 자기 국민을 향해 마귀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은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로 막 부르면서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이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치입니다. 이 부동산 정치를 가지고 자꾸 부동산 정책이라고 우기면서 시장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 이기는 부동산 없다라니. 세상에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시장 이기는 대통령 없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두 사람의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KO 패를 당했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정보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1인 한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 이기는 대통령 없다.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의원님, 5월 9일로 지금 기한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도세 중과 유예 그거 정책에는 유예는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는 이번 시점에서 종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이미 있는 제도인데 왜 눈에가 대비 안 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라고 하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본인이 후보일 때는 대통령 선거에서 계속 유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뭐라고 2022년에 대통령 후보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양도세가 70% 80% 되면 누가 집을 팔겠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양도세 중과가 너무 살인적인 수준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유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굉장히 좁게 본 거고요. 네. 크게 보면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좀 정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취득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싱가포르 거 가져오고 뭐 양도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어느 나라 걸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네네. 다른 나라들은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드리면 네.
부동산 세금은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이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이 없어진다. 이게 사실 그 공감됩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한 정치인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작년 5월에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 정치에 매몰돼 있다는 거죠. 불과 1년 전에 세금으로 뭘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상대방을 다 악마화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래세에 기반하는 세제들은 낮추고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보유세는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그 끌고 갈 것인가 아주 크게 작게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크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보통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것도 무조건 부요세를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차인한테 다 전가시킬 거 아니에요. 네, 월세가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런 그렇기 걱정은 때문에 있죠. 부동산 세제는 그렇게 막 단순하게 어떤 방향 하나만 가리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보유세도 지금 임차인들 월세가 지금 막 올라간다고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때가 된 거죠. 네. 공급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어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얼마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129 중택 공급 재택을 보면 민간하고 공공 비율이 아직 명시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추측만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주택 공급이 민간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전형적인 질문이긴 한데 전형적인 제가 질문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네네. 공공 임대도 RH가 직접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건 주로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네. 근데 그거 한 채를 만들어서 유지하는데 적자가 한 2억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싼 값에 드려야 되고 싼 값에 관리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매입이 되죠. 매입 네. 공공주택. 그건 네. 뭐냐면 재개발을 하면 15%를 그냥 걷어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간이 건설하는데 공공이 가져가서 임대주택으로 가는 경로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세금의 부담, 그다음에 그 민간 재개발 그 조합의 부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거를 계속 늘려가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네. 그래야지 이게 나오니까. 네네. 그런데 플러스 이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 개인들이 임대를 내놓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보시는군요. 정부의 부담이나 다른 사람의 부담이 없이 이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 세 가지 경로가 다 부동산 생태계의 기둥이죠. 이 기둥 다 존중받을 만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윤덕 장관이 이거를 뭐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뭐 더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도 부동산 정치예요. 그렇게 하는 나라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잘 살려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아유, 뭐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가가지고 할 수 없이 주제를 바꿔서 지금 25% 관세 재인상을 하겠다고 미국이 막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개제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국회 입법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입법 상황은 어떤 입법 시스템을 가졌냐면 거대 여당의 그 힘이 굉장히 거대하죠. 우리 특검법이나 뭐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네. 맘만 먹으면 통과시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돼요. 지난주인가요? 대통령이 한마디 국회 때문에 일 못한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91개의 법안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입법하고 관련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6일 날 네. 구윤철 부총리가 로이터 통신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해 안에 대미 투자 시작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인터뷰 하셨죠. 그리고 열흘 있다가 뉴욕타임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한국에다가 때릴 정도로 분노하게 만든 게 우리 부총리의 그런 발언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이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작년에 우리가 우리가 협약을 굉장히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경주 에이펙에 와서
다 확정했죠.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그 조건하에 15%로 낮춰주겠다. 네.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잠깐끝 회담을 몇 번이나 하면서 이번 3월에 이제 최초 투자처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에서 느껴지듯이 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이번에 드러난 거죠.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이 정도로 잘된 협약이다. 합의문이 필요 없다. 이랬으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된 협약이라면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도 일본 거짓말한 거죠. 그다음에 미국한테도 지금 뽀록이 난 거죠. 저는 이게 정치를 국내 정치하듯이 바깥에서 하다가 지금 이게 관세 표적을 우리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이 피해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네.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뭉개고 기만하고 이런 게 글로벌 수준에서 통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고요. 우리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 국회 탓을 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딱 1분 정도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어쨌든 지금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비준 동의를 주장해 왔는데 이거 처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준이고 특별법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약속한 게 있으면 우리가 빠르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야당도 뭐 비준이냐 특별법이냐 지금 그런 걸 고집할 생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여당이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통과시키는 거, 특별법 통과시키는 거에 정말 반에 반만 노력했어도 벌써 통과했습니다. 그 비준 특별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격 인터뷰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cm 권정열입니다. 오늘 사연은 은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제주 동백꽃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해서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죠. 근데 다행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받아 제주도 동백군락지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 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백꽃이 만들어낸 붉은 카펫 위를 걸으니 이른 봄이 찾아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2도로 평년 기온의 7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8도까지 오르며 3월 초순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밤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나서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먼지 농도가 차차 감소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연일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안 지역과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2도, 대전 0.3도, 광주 2.9도, 대구 영하 1.3도 등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8도, 대전 12도, 대구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모레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출마 선언을 이 강남, 강북을 아우르는 돈 벌어오는 CEO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 오실 생각이신 건가요? 앞서 윤희숙 전 의원님이 서울이 굉장히 침체됐다. 에너지가 좀 넘쳐나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울이 이 침체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떨어지고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도 없는 그런 소비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이 이런 활력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잠자는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깨워야 된다. 이것이 제 서울시장 도전의 의미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전역에 흐르면서 각 경제 주체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서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장 돈 벌어오는 시장이라는 의미는 외화를 벌어오겠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서울을 찾게 하고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서울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게 하고 그 돈이 서울 전역을 흐르고 결국은 서울이 활력을 되찾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이제 제가 당선이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강북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강남북 격차, 그래서 서울의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남과 강북의 모든 동의와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강남에서도 이겨본 전현희가 강북에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강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구호를 냈습니다. 네. 기존 행정에 대해서 가장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서울을 완전히 침체되고 잠자는 도시로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사실은 인허가건 뭐
거의 모든 서울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그동안 보면 사실상 전시행정에 치중을 했고 한강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 아이를 만들려다가 지금 이제 현재는 포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지만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서울시장에 보이는 뭐 한강 뭐 채빛 둥둥섬 뭐 네.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전시성 행정에 치중하고 사실은 자신이 문제가 생길 때는 그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한강버스도 민간 회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예, 있다고 그런 보시는군요. 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시장이 문제점이 있는데 시민과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서울은 오세훈 시장의 겉멋 정치, 전시 행정의 산물이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침체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그야말로 잠자는 도시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1호 공약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요새 DDP라고 하잖아요. 이걸 해체하고 여기에 다목적 실내 경기장 서울 돔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공약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 또 회피, 전시행정, 겉멋 정치 이런 것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 DDP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DDP가 물론 이제 지금 건축물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인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 찍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볼 때에는 사실 매우 부족하다. 저는 공간의 경우에는 건축물보다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DDP가 지금 건축물 자체는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것이 들어선 곳이 과거에 동대문 운동장에 있던 곳을 그렇죠.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선 곳인데요. 이 마치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변 상권과 거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DDP에 와서 사진 찍고 DDP를 구경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칠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변 상권과 연결돼서 이런 부가가치라든지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데는 매우 미흡하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DDP를 해체하고 복합 돔 아레나를 건축을 한다면은 그걸로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 K-팝 공연을 한 번 할 때에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 한 번 공연에 한 1조 원 정도를 상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BTS 경우에는 한 번 공연하면 뭐 1조 5천억 뭐 이런 정도의 수익을 창출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1년에 한 10번 정도의 공연을 하게 되면은 10조 이상의 그 이익을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 공연장에 오는 해외인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그냥 공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숙박하고 관광하고 먹고 쇼핑하고 그래서 부가되는 창출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DDP는 와서 사진만 찍고 그냥 가는 네. 그리고 주변 상가에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도 DDP라는 그 단지 건축물만 있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주변 상권을 살리면서 동대문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상권을 부활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필요하다. 그것이 서울 전체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그런 구상에 생각입니다. 대한 질문이 바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건물을 해체한다는 거는 그 디자인적인 상징성이 있고 또 제 이름은 기억이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르진 않은데 자, 유명한 하디드. 네네 네네. 건축가가 또 네네.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좀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비용 문제 네. 완전히 철거해 버리면 그 동안에 거기 DDP가 또 서울시 어떤 상징물로서 갖고 있었던 그런 위상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건설 기간을 지금 어느 정도가 걸릴 걸로 추산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만큼 또 동대문 상권이 또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DDP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그 경제 유발 효과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건설 동안에 근처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추가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이미 보시는군요. 효과가 거의 없다. 아, 네네. 이게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가 DDP 해체를 하겠다 하니까 발표한 자료 중에 근처 상권 매출이 DDP로 인해서 늘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금 보니까 코로나 대비해서 카드 매출이 좀 늘어났다 이런 지금 자료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이 2019년에 동대문의 관광특구의 카드 매출을 보니까 약 1.5조 원 정도 주변 상권이 네. 그런 매출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지금 카드 매출이 8,941억 원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재로서도 그 과거 대비 40% 이하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처 상권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네. 공실률 경우에는 DDP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공실률이 70% 내지 80%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비어 있고 임대가 되지 않고 이 쇼핑을 하거나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DDP가 이 주변 상권의 이 뭔가 그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현재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DDP를 물론 건축학적인 가치도 저는 인정하고 아깝다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공간에 건축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현재 이 땅값만 해도 한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3조 원에 육박하는 이런 엄청난 그 서울 한가운데 강북의 상징물인 그런 공간에 이 사실상 거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건축물이 과연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DDP는 아깝지만 해체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동대문 상권에 이 아레나를 들었음으로써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야구의 성지였던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그쵸. 자리였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 동대문 운동장 야구의 상징을 철거하는 데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한다면서 허물고 새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레나를 지으면은 여기에 야구장 이 버튼만 누르면 요즘은 네. 기술이 발달해서 예. 야구장으로 변신할 수 있고요. 축구장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요즘은 드론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한다 합니다.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드론 스포츠 경기장 또 e스포츠 경기장으로 변신할 수 있고요. 동대문 일대 패션 의류 상가들과 함께하는 패션 쇼가 연중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은 연중 무휴 사람들이 찾아오고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고 또 그 일대에 문화관광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 동대문이라든지 또 도성이라든지 한양도성. 궁궐 네네.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전 세계인이 K-팝 공연을 보러 오면서 e스포츠를 즐기러 오면서 주변에 또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관광하고 또 그 일대에 머무르면서 또 그 일대에 동대문 패션상가 보석상가 광장시장 이런 데 다니면서 먹고 쇼핑하고 이럴 수 있는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동대문 상권을 부활시키고 야구의 성지를 다시 찾고 그리고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공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외야 돈을 벌어올 수 있는 핵심 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흐르는 그런 특구가 되어서 결국은 이거는 강북 시대를 여는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핵심 기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 시민들이 제일 사실 관심을 갖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오세훈 시장의 그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지금 신통 기획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전 단계 기획 단계를 단축시키는 그런 네. 안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신속 통합 기획인데요.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2021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신통 기획 부지가 224개 대상지였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착공이나 이렇게 시작한 거는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통 기획이 아니라 느리게 지금 제대로 성과가 없는 그런 거라 말뿐인 허울뿐인 이것도 또 하나의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이제 완전히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최대한 줄이는 건 의미가 있는데 이걸 속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통기획이 진짜 신통기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려면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만 이걸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그 서울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구청 이 3자가 함께 가야 됩니다. 네. 신통기획만 하더라도 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좀 더 속도를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권한과 그런 게 법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정부와 그래서 국회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서울의 이 부동산 속도를 높이는 것은 이 정부 서울구청이 함께 통합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이제 관련된 이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구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구청 단계에서 또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뭐 동의라든지 또 거기에서 뭐 각종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뭐 환경부의 뭐 환경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리고 동의율 또 거기에 부담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계획대로 이제 되지 않으면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풀이 되고 반복되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뭐 거의 10년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 걸려서 20년 걸리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 다시 넘어가면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면은 서울시에 다시 넘어오지 않고 구청 단계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인프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맞춰서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지도 감독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세 3자가 통합을 해서 서로 계획을 논의하고 구청에서 새로 인허가 변경이 됐을 때에 신속하게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구성하는 것은 AI 행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허가 변경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AI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도 AI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서울과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같이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를 강도 높게 내놓고 있는데 일단 5월 9일로 지금 유예가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양도세 중과는 이제 유예는 이미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법령상으로 이번 5월 9일에 이제 일몰제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는 당연히 양도세가 중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가구 주택자일 경우에 네네. 한정해서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마치 새로운 세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지적이고요. 네, 예.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다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 입법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뭐 기한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입법을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번번이 이제 정부나 입법부에서 이것을 뭐 어떤 특정 세력의 뭐 요청이나 여론이나 이런 게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원래의 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그것을 계속 그 뭐 기간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써왔습니다. 네,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편법을 쓰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있는 법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결코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들이 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 투기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한 거고요. 예, 예. 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청년들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주택자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분들의 눈물보다는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 이런 분들의 눈물을 정부가 닦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지극히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사실 질문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약은 5월 9일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계약 후에 사실 우리 계약금이 있고요. 중도금, 잔금까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다주택인 상황에서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어도 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만들고 있다. 여기까지만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의 시한이면 충분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이 주택을 정부의 방침에 호응해서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네. 현실적인 문제로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걸 편의를 봐주는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미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법에 의해서 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가급적 그게 정부의 시책이나 입법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팔면 좋겠다 이런 것은 그동안 계속 신호가 갔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유예를 하겠지 하는 이제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기대를 하면서 팔지 않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정책을 한다. 이것은 뭐 옳지 않은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네. 당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찬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찬반 문제로 이렇게 다룰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저는 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이라는 그런 방향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통합을 얘기를 하니까 그 통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나 절차 또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지금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분열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애초에 통합이라는 그 기치를 내세운 그런 취지를 매우 또 의미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는 점점 다가오고요. 예. 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당이 분열이 된다면 그것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은 멈춰서고 좀 이게 얼마든지 좀 시간을 벌어서 이 통합에 대해서 당원들의 지금 생각을 묻는 당원 주권 정당의 그런 의미를 살리는 그런 절차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 의원 간담회라던가 뭔가 당내 여론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행보가 먼저 더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도 지금 이제 뭐 최고위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또 네. 뭐 초선 재선 네. 뭐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네. 과정에서 당의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을 분열 없이 좀 더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그런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거다 기대합니다. 네. 그 지금 여당에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관련한 정책 의총이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이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서 이게 검찰 간판 바꾸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 대안을 반영을 해라 이런 요구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민주당에 또 논의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법사위나 또 민주당 지도부 또 의총에서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검찰개혁이 나왔던 그 배경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정적 죽이기라든지 자신의 뭐 가족이나 이런 데 뭐 죄를 감수한다든지 그리고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사실상 많은 이런 진실을 덮고 또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한 그런 반성에서 지금 검찰개혁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해야 됐던 검찰이 그런 사명을 도외시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됐던 그런 역사적인 반성 속에서 국민들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라. 이것이 국민들께서 현재 국회에 명령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 사명을 정확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수청 내에 그 사실상 이원하는 네. 이런 구조는 기존의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왜곡하는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해야 되고 기존의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는 중수청, 공소는 기소라는 이런 검찰 개혁의 본래의 형태를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리고 공소청에 수사 보완권을 주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회의가 12일 정도 예정이 지금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사법개혁안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수청이나 공소청 설치법도 그렇고 이게 다음 주 목요일 12일쯤에 처리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한 현안은 대미 투자 특별법입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제 빨리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관세를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실 그것도 맞지 않죠. 원래 국가 간에 약속을 했고 그리고 대미 투자 특별법은 우리가 그 국회나 뭐 또 여러 가지 그 절차에 맞춰서 우리 국내 절차에 맞춰서 네, 하면 되는 그 충실히 거니까요. 그걸 네. 이제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그것을 핑계를 대면서 관세를 올리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한국과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미국의 통상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또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여야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네.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청 중수청 법의 네. 경우에는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이제 수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물론 논의는 하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이 반성에서 나온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반드시 이거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요.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면은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이제 또 그 전에 국회 의사 일정이나 또 의안 올리는 이런 데에 국힘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좀 시간이 끌어질 이런 아. 가능성도 조금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러면요. 네. 지금 오늘 그 장동혁 대표와 우리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만나게 돼 있고 지금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장동혁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여야 이제 뭐 영수회담, 요즘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만남의 의미라든지 목적이 뭐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또 정부의 정책을 또 설명하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은 계속 정부의 정책의 발목을 잡고 또 자신의 입지를 키우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만나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이행하기 위해 관보 개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가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어요.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을 갔는데 나온 보도자료에는 관세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관보 개제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관보 개제가 곧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에서 보면 이제 관보 개제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조율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미 투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미 그 관세 협상이 됐을 때 협상 이전까지는 우리가 협상을 지연시킨다 해서 사실 이 문제를 가져가다가 일단은 타결이 되면
빨리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되면 바로 이렇게 합의되면 바로 이행하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합의되면 일단은 입법 만능 상태에서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하는 요인이 있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하는 에서 미국의 리서칭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네. 또 중간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뭔가 그 성과를 내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겹이 큰 것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 나온 걸 종합했을 때 현실적으로요. 우리 정부가 관보 게재를 늦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협상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트럼프 협상 방식은 AKM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랑 나랑 놓고 네. 협상안을 놓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도출하는 합의안이 아닙니다. 소행국께서 이렇게 제출하면 여기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미개 방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보통 그 국제에서 보면 다운업 방식인데 실무진 먼저 해고 하는데 트럼프는 트럼프 협상 방식은 위에서 트럼프가 결정하고 실무진이 나중에 백업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키지 딜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개별 안건대로 갔습니다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모든 것을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보의 게재 여부에 있어서는 이런 협상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 부 인식의 갭을 줄이지 못한다면 관보의 게재였겠느냐. 그러면 관보 게재라는 것은 대미 투자할 때 가장 또 지연됐을 때 가장 패스트트랙을 갈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기간에 한국에 대해서 입법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그 국회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특별 입법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 시간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의 협상 방식으로 볼 때에는 네네. 그래서 관보 게재 이전에 서로가 조율돼야지 관보를 게재하면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보도에서 이런 그 해석들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관보 게재를 늦추려고 우리가 지금 특위를 가동을 해도 지금 우리 특위 가동은 한 달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관보 게재를 늦추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관세 발효 시점 지연이란 뭐 문구를 넣다든가 붙이기라더고요. 뭐 이런 식의 해법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뒤늦게 인상해서 이렇게 입법 절차를 볼 때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하는데 그런 미국의 지금 통상의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자 통상적으로 보면 4월 달에 발표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대미 투자 관련된 불공정 행위가 전부 미국에선 NT 보고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가 3월 말에 발표됩니다. 네네네. 지적재산과 관련된 스페셜 301조도 3월 말에 발표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발표 이전에 각종 문구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이제 국별 무역 장 보고서 형태될 때는 사전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볼 때는 네네. 너무 우리 차원에서 우리의 입법 절차를 아무리 땡긴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에 의해서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가리는 게 빨리 가져가겠다. 그게 미국에서 관행으로 볼 때는 그것도 늦는 얘기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관보이 게재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세가 이렇게 25%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대미 수출에 있어서 상당폭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위원장을 뭐 국회의원 맡아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긴박한 사항이니까 네, 네. 국력을 모아서 네. 서로가 이것을 가능한 빨리 네, 이걸 네. 처리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잘 처리가 되려면 결국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미국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예상은 뭐 한 달 내에 뭐 이렇게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최대한 그 미국의 어떤 지금 보고서 발표가 3월 뭐 4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달 안으로 최대한 빠르게 대미 투자 특별법이 처리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톱다운 방식 이미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나 네, 할 네. 거다라고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지금 나머지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은 다 그거를 반영하는 움직임에 불과한 그렇죠. 거니까 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조기에 통과시키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거죠? 그렇죠. 이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네네. 이걸 빨리 가서 타결해야 되느냐. 그 작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가능한 늦춰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늦추는 것이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데 도움된다 하는 것도 작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의 통상 전문가가 미국에 빨리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미국에 빨리 다가가서 관세 협상을 농산물이라든가 다 개방시켜 놓으면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큼 저항감이 있을까. 그래서 여지가 있을 때는 최대한 늦게 가더라도 관세 협상 타결이 우리의 국익을 가장 한다. 왜냐? 대미 투자는 어차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관세 협상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뭐 조선이라든가 뭔가 이걸 협상력의 카드로 잡아야 된다.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는 대미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게 가는 게 우리 국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된다. 근데 타결이 됐으니까 앞서 말씀같이 거기는 입법 절차가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입법 절차, 우리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리 합의했던 걸 빨리 이행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냐. 미국의 인식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하나로 봅니다. 돈노주의라는 게 몰로주의와 다른 것은 많은 사람이 같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도널드의 돈과 몰로주의의 몰로가 합쳐서 돈노주의라는 것은 세확장 미국의 국익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미국의 세 이익을 중시하는데 세 확장과 결부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United States of World. 미국은 하나의 주고 한국도 하나의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가 하나인 입장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결됐으니까 어떠냐. 사실상 그 문제를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미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이제 지명이 됐는데 매파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건 아니다. 원래 그분의 커리어를 보면 사실 매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현실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페드에 대해서 한 36년간 워치러온 사람이 입장입니다. 지켜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외신에서 이분이 과거에 페드 이사로서 2006년서부터 2011년 근무할 때 공교롭게도 금융위기 발생 당시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에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사실 하나에서 돈을 뿌려주는 식으로 헬리콥터 밴 정책으로 해서 이걸 풀어가는 것이 벤 버냉키 의장의 헬리콥터 밴 정책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명한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 밴 정책에 대해서 소수로 돼서 위치가 무너지니까 페드직을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양적 완화 정책, 금융 완화 정책에서 반대를 했으니까 매파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에 근무할 때 볼 때 이 양반은 성향이 그렇게 분명한 사람은 아니다. 또 이것이 맞는 방향이다. 왜냐? 경제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른 커먼스 상식입니다. 매파라고 해서 과거에 매파 행동을 해서 지금 매파 행동은 안 됩니다. 매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분이 매파냐 비득이냐 지금 진행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혼란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파월이라든가 페드가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금리에 소극적이냐 이게 논란이 돼서 결국 파월 간의 갈등으로 해서 케빈 워시로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왜 그러면 매파로 얘기하느냐 매파라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파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돈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용어로 RMP다에서 지급준비 네. 매입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책에 의해서 QT를 작년 11월 말까지 추진하다가 QE 양적 완화 추진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기대 인플레가 낮겠죠. 네. 기대 인플레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국채금리가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수급꺾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럼 이 수급꺾기 같은 비정상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기준금리 낮추기 전에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파월이라든가 페드가 가고 있는 양적 완화 부분, RMP 같은 양적 완화,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빨리 차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매파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매파가 나오겠죠. 네네. 근데 요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요 부분을 해결해야 트럼프가 얘기하는 식으로 대폭적으로 금리 인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대폭적인 금리 인하에서는 비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가 서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잣대로만 갖고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런 그럼요. 얘기하는 거는 네네. 틀린 얘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워시 의장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미 연준은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 걸로 생각하세요? 네. 일단 사실 그 기본적으로 이 워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을 취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원칙을 취한다 하더라도 자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 페드의 양대 친구는 물가와 그다음에 고용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 앵커님이 오늘 굉장히 이게 똑같은 얼굴이죠. 근데 보기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뭐냐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미인처럼 보이고 나랑 갈등이 좀 있을 때는 똑같은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석상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오히려 이렇게 전통 엘리트 출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특정 방향성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방향으로 기조를 가져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까지는 3월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4도, 대전 0.4도, 광주 3.6도, 대구 영하 1.1도 등 대부분 영상권에 들어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8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추가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밤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먼지를 밀어내 새벽에 수도권부터 농도가 차차 감소하겠는데요. 대신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모레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급격히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목요일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미상에서 K-팝을 기반으로 한 캐대언 사운드 트랙 골든 수상을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분인데요.
베스트송은 이제 최고의 상이고 리트는 뭐 쓰여졌다는 뜻이니까 창작됐다는 거고 폰은 비주얼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매체, 영상 미디어에 쓰이는 노래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인식하기로는 주제가 중에 이제 최고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캐대언이 애니메이션이니까요. 네. 최고상인데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과연 이 노래가 K-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외신에서는 다 K-팝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신은 이미 K-팝이라고 네. 딱 정리가 끝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P통신은 K-팝 아티스트의 그래미 첫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할리우드의 버라이티지도 역대 처음으로 그래미를 수상한 K-팝 곡이 됐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골든의 후렴 가사인 It's Our Moment라는 부문을 인용하면서 최고의 순간을 이어가고 있다 보도했고 네. 뉴욕타임즈도 이 막강한 영향을 가진 K-팝의 오랜 갈증을 마침내 해소했다. 그간 K-팝이 소외됐다.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5회 후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3회 후보고요. 네. 공연을 이제 5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K-팝이 수상했다는 점을 외신들이 이게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22일에는 영국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영국 아카데미는 미국의 아카데미에 앞서서 열리는데요. 네네. 사실 안타깝게도 이 영국 아카데미에는 캐대언이 후보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은 현지에서 개봉을 해야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데 영국은 미처 개봉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대에 올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문화 현상을 기념하는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초청했다고 하고요. 네네. 참고로 3월 15일에는 미국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는데 크리티스 초이스랑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카데미상 수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야, 근데 이 진짜 궁금합니다. 캐대언 인기 때문에 한국어 열풍이 미국에서 불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골든이라는 노래를 보시면은 가사의 대부분이 영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어가 들어있죠. 예를 들면 어두워진 앞길 속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런 가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제 인지가 안 되다가 직접 따라 부르다 보면은 이것까지 좀 완벽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뉴욕타임즈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에도 한국어 가사의 발음과 의미를 설명한 영상이 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UC 버클리, 아칸소대 등 미국 내 여러 대학이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 관련 강좌를 늘리고 있고 사실 이런 대학에서 뭐 강좌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외국어 학습 앱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예. 지난해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그 앞전에도 미국 현대 언어학회의 보고서가 많이 인용이 되는데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 대학의 외국어 강좌 등록률 16% 감소했지만 한국어는 오히려 40% 가까이 늘어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BBC가 한국 문화를 다루는 태도가 많이 바뀐 이유는 이렇게 한국어 학습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인 30대 한 사람은 한국의 게임쇼를 넷플릭스에서 보다가 자막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6시간에서 8시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메릴랜드에서 현지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 교사는 학생들이 입문 수업을 들을 때 기본 회화와 속어를 이미 알고 있다. 여기서 기본 회화는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란 나보다 K-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 K-팝을 듣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쨌든 K-팝은 트렌디한 그런 장르가 이제 청춘들한테 이제 먹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또 캐대언과 관련해서 또 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캐릭터 때문에 각종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격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완구업계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미처 예상을 못했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기본적인 전략은 네. 팬덤이 있으면 무조건 IP를 확보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K-팝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한 거예요. 제작 지원을. 근데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모르고 미처 굿즈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광고업체와 함께 굿즈를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텔하고요. 네. 네. 근데 루미, 조이, 미라 세 인형을 모두 사면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이 넘습니다. 한 개당 23만 5,600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네. 건데 일반 인형은 현지에서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같은 소식을 아이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중에 하나는 캐대언이 되겠는데 앞에서 이제 3명 헌트릭스 멤버들만 말씀드렸지만 더피라든지 또 진우의 인형까지 합치면 잘못하면 1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가 이렇게 중소비층 완구업계 우리는 좀 웃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완구업계는 좀 영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이 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기 IP를 이 라이센스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완구업계에서는 최근에 정부가 AI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완구 회사들이 AI를 접목한 완구를 개발하고 있으니 이런 완구에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토이 개발을 위해 이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BTS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 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데 이 연출자가 세계적인 연출 거장이자 라이브 이벤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하고 함께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미시 해밀턴입니다. 이 북미 4대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로 불리는 에미상, 그래미, 오스카,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연출한 세계 유일의 감독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그냥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프타임은 비욘세, 켄드릭 라마, 어셔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공연한 무대로서 유명하죠. 그곳을 연출했던 장본인이 방탄소년단 공연 기획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니까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입지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월 21일 공연 당일 저녁 광화문 담장의 미디어 파사드로 그러니까 이 빛을 쏴가지고 이제 어떤 예술적인 그림을 이제 그려내는 건데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해요. 일단 광화문 광장에 15,000명 그리고 시청 광장과 세종대로 사거리에도 13,00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하고 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다 생중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짐작으로는 아마 이 3월 21일에 주말인데 20만 명 정도가 이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리 이런 것이 좀 안전사고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이제 공연을 허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설 연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여행을 금지하는 한일령 때문에 이번 그 춘제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2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이고요. 지난해 춘절 연휴보다 52%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8일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5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일 냉각 그리고 한국의 미비자 입국 허용, 태국의 치안 불안, 원화 약세, 한류의 세계적 인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하니까 면세점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 또 관광형 행사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의 활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중박 요새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난해가 이제 관람객이 650만 명이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는 이 관람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였던 개폐관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그런 조치를 하고요. 또 올해 상반기로 예고됐던 사전 예약제 도입은 내년으로 좀 미뤘습니다. 시범 운영을 이제 내년에 하겠다고 한 거고 또 휴관일도 변경을 해서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등에 휴관했지만은 앞으로는 3, 6, 9, 12월에 첫째 주 월요일에 추가로 휴관을 하겠고 3월 2일은 정상 개관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6월 1일, 9월 7일, 12월 7일에도 쉽니다. 그리고 주차는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 어린이공원 주차장 150면을 공동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또 대규모 특별전과 이 상설 전시 계획도 이제 펼친다고 하니까 주목이 되고 특히 7월에서 8월은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이 열린다고 해서 또 우리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주목을 끌 것 같고요. 오는 26일엔 서화시를 재개관해서 겸재 정선의 신면은 풍악, 돕첩 등 새로운 하이라이트작들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기획전이 아무래도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화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5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